네, 이번 시간에는 저희 지난번에 보셨던 특례법에서의 그 내용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이게 저희 전체 내용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현재 우리가 FTA가 체결되어 있는, 우리나라하고 FTA 체결되어 있는 이렇게 나라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나라들이 있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이쪽에서는 북미 쪽은 다 들어가 있고요. 여기 이제 남미, 그다음 중미까지도 있고, 사실상의 아프리카를 제외한 뭐 나머지 국가들 같은 경우는 거의 그거 빼고는 거의 이제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거 여기 말고도 저희가 또 추가되는 게 있죠. 저희가 2월 1일부터 RCEP, RCEP라고 하는 것이 이제 발효가 되는데요. 적용이 되는데, 기존에 여기 나왔던 여기 아세안 회원국들이 10가지가 있어요. 10개 국가에다가 10개국에다가 그 다음에 여기 2가지, 호주랑 뉴질랜드 여기 추가되고, 그 다음에 중국, 중국이 여기 추가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일본이 이번에 처음으로 저희 FTA 이제 FTA는 사실 FTA는 아니거든요. 이 RCEP이라는 것들은 이제 FTA처럼 뭐 이렇게 자유무역 협정은 아니지만 이게 포괄 동반자 협정이라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FTA와 거의 성격이 유사한 그런 성격이 유사한 협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우리나라까지 포함해서 15개국이거든요. 원래는 여기 안에 인도까지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인도는 지금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개국, 15개 국가에 대해서 이제 2월 1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일본이 처음으로 추가되었다는 것이 상당히 좀 인상적이다, 특징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의외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러 나라들하고 저희가 FTA를 옛날부터 체결되어 왔어 적용하고 있는데요. 여기 일본하고는 아직까지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조금 특이하죠. 근데 이번에 처음으로 개방을 하게 됐습니다. 다음으로 환급특례법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급특례법이라는 것들은 사실 정확하게 용어를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에 대한 이제 특례법이라 보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저희가 관세법에 따라서 물품을 수입하게 되면 수입했을 때 저희 세금 나오잖아요. 관세를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끝나는 게 맞는데요. 근데 이 수입된 자재를 가지고 이 수입된 원료를 가지고 다시 수출을 하게 됐을 때는 이 관세 납부했던 관세를 다시 돌려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수출이라는 것들은 이제 당연히 일반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유상 거래 형태, 돈을 받고 파는 형태가 되는 부분이고 이것이 반드시 뭐 제조가 되어야 한다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원상태로 수출하는 것도 가능해요. 이 원상태라 하는 것들은 이 수입했을 때 물품의 성태가 성질 형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랑 동일하다 하더라도 어쨌든 유상으로 수출을 하게 됐을 때는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을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크게 2가지로 있는데요. 개별환급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다음에 정액환급 중에서도 간이정액환급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이게 실무적으로도 많이 쓰기 때문에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개별환급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2가지 차이가 뭐냐면 둘 다 수입한 물품을 가지고 그러니까 수출하게 됐을 때 내가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은 동일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개별환급은 내가 수출하는 물품이 있어요. 이 물품에다가 이 물품을 지금 예를 들면은 물품 A가 있는데 여기 A, B, C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A, B, C에 있는 여기 A, B, C라고 하는 물건들이 여기 보시면 이제 옛날에 A, B, C가 수입되어서 관세가 부과된 게 있다라고 하게 됐을 때 수출하는 물품에 이제 투입되었던 결합이 되어 있다거나 아니면 사용이 됐다거나 소비가 됐다거나 했던 이 자재들을 확인해서 이 개별 자재별로 납부했던 관세를 계산해가지고 관세를 환급받는 방식을 개별환급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개별적으로 투입된 수출용 원재료 개별에 따라서 개별에 대해서 납부했던 관세를 확인해서 돌려받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은 그거겠죠.
내가 납부했던 것만큼 돌려받는 거기 때문에 정확한 환급금 산출이 가능하다라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은 내가 지금 물품을 수출하게 됐는데요. 여기에 투입되었던 그런 소요 자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산출을 하지 못한다면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없다라는 그런 단점도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게 기본 원칙이거든요. 모든 기업들이 활용하는 할 수 있는 방법을 말을 하고 있고 품목에도 제한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출 서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필요한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소요량 계산서, 그렇죠. 내가 지금 투입했던 자재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느 자재가 얼만큼 들어가 있는지를 계산해 놓고 있는 서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수입신고 필증 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가 어쨌든 간에 이제 납부했던, 이건 뭘 말을 하는 거냐면, 내가 납부했던 세액을 확인하기 위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일반적으로는 수입을 했을 테니까 수입신고 필증이라는 것들은 수입신고를 마쳤을 때 그 증빙서류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입신고에 따른 처리가 됐을 때 필증이라고 발급이 되는데요. 수입신고 필증 같은 것을 통해서 납부했던 세금을 확인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수출했던 사실까지 있어야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보시면 수입했던 거에다가 그 다음에 제조 과정 통해서 투입된 자재를 확인하고 수출했던 거 수출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관세 환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의 경우는 이게 어렵다고 해요. 이게 어려워가지고 저도 이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제조하는 업체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뭐 시스템이 잘 구비되어 있어가지고 내가 언제 들어왔던, 언제 수입했던 자재를 어느 물품에 얼마나 투입했다 이런 게 다 연결이 되어 있으면 다 확인이 가능하면 상관이 없겠는데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이게 그렇게 관리가 안 되잖아요. 체계적으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옛날에 들어왔던 자재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쓰는 경우도 있고, 오히려 나중에 들어왔던 자재가 먼저 사용되는 경우도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관리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정확하게 환급이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내가 지금 이것을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환급 방법은 이거죠. 수출 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를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을 산출해서 환급한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수입했던 자재에다가 그러니까 반대로 수출했던 물품에 투입됐던 소요됐던 자료를 확인해서 그거에 대해서 납부했던 관세를 확인해가지고 이제 수출했던 사실이 있기 때문에 관세 환급을 받는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간이정액 환급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저희가 정액 환급이라는 것들은 말 그대로 정해진 금액만큼 관세 환급을 받는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원칙이었지만 이거는 사실은 특례 같은 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액 환급인데도 이제 간이하게 받는 방식을 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이하게 한다는 이유는 보통의 경우는 어떤 능력이 부족하거나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해당이 되는 거겠죠. 여기서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기준들이 있어요. 직전 2년 동안 매년, 그렇죠? 2년 동안 연속해서 매년도 환급 실적이 6억 원 이하여야 한다. 즉 환급받았던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게 됐을 때는 일정 규모가 된다고 보기 때문에 매년도, 그렇죠. 2년 연속으로 매 연도별로 6억 원을 넘는 게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이 충족이 됐을 때는 밑에 그 대상 품목은 간입정액 환급율표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 원칙은 내가 수출했던 물품에 투입되었던 자재를 확인해서 수입할 때 납부했던 세금을 돌려받는 것인데 이렇게 투입된 자재들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이거를 그냥 정액으로 미리 금액을 정해가지고 이 수출하는 물품에 따라서 이 물품을 수출하게 됐을 때는 그냥 이렇게 자재들을 확인하는 게 어렵다 보니까 그냥 수출하는 금액에다가 일정 그냥 금액을 곱해가지고 산출되는 금액으로 관세 환급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점은 그거겠죠. 내가 투입된 자재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하더라도 관세 환급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거기 안에 들어가는 것들은 사실은 수입한 자재 말고도 국산 원재료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관세 환급을 같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하는 물품에 따라서 관세 환급금이 나오기 때문에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그 금액이 너무 낮아요. 내가 실제로 이렇게 투입했던 자재를 가지고 납부했던 관세를 돌려받는 것보다도 간이하게 해서 받는 것이 훨씬 더 적습니다. 거의 단순 비교는 어렵지만 거의 100분의 1 정도 차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실제로 제조했던 것을 가지고 환급 받을 때 100만 원을 받는다고 가정을 해보면은
이걸 그냥 간이성의 환급을 받았을 때는 뭐 10,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아니면 뭐 많아봤자 10만 원밖에 안 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적게는 몇 배, 많게는 뭐 몇십 배까지 나올 수도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는 사실상 조금 간이하게 돼서 편하긴 하지만 어쨌든 그 돌려받는 환급 금액은 되게 적어지는 그런 구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필요 없고요. 여기 보시면 여기 2개 빠졌잖아요. 소요랑 계산서 필요 없다고 했죠. 그 다음에 수입신고 필증 등 내가 지금 납부했던 세액 또는 양도받은 세액 같은 경우에도 전혀 상관없는 게, 전체가 국산 원재료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 제조만 일어난다면, 그러니까 제조하고 수출하게 됐을 때는 이거는 어쨌든 그것만으로도 여기 10,000원당 뭐 일정 금액 환급이라 돼 있는데요. 이게 보통은 뭐 10원, 20원 뭐 이렇게 가거든요. 내가 100만 원을 수출하게 됐어요. 그럼 100만 원 곱하기 20원 해보겠습니다. 얼마죠? 200원인가요? 그렇죠? 100만 원이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되기 때문에 20원이라고 한다면 2,000원인데 2,000원. 2,000원만큼을 돌려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 정도로 정리하고 가도록 하고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CISG. 자, CISG라고 하는 것들은 사실 저희가 이제 무역 자격증을 공부를 할 때도 자주 접하지 않는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해요. 근데 뭐 예를 들면은 국제무역사라든지 아니면 저희 뭐 뭐죠? 관세사 시험 준비하신 분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거는 뭐 무역영어라든지 뭐 이런 부분만 나오는 것이 있고, 나머지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상 그렇게 다뤄지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일단 협약이에요, 협약. 제가 초반에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게 있었잖아요. CISG라고 하는 국제 간의 어떤 협약이 있다. 국제 협약이 있는데, 유엔에서 만든 거고요. 이건 뭐를 말을 한 거냐면은 국제 물품이요. 국제적인 물품 매매 계약에 대한 협약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건을 사고 파는 거에 대해서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담고 있는 협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사실은 이제 통일적인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뭐 잠깐 흘려 들어주세요. 저희가 전체를 크게 보면 전 세계를 대륙법계라고 하는 거하고 영미법계로 나눠볼 수가 있거든요. 영미법계는 말 그대로 영국과 미국을 필두로 하는 거고요. 영국과 미국 등이겠죠. 미국을 이제 기본으로 하고, 대륙법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독일이라든지 뭐 한국, 뭐 일본, 뭐 이런 곳들이 주된 곳이 됩니다. 여기는 프랑스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크게 나눠봤을 때 이런 그 법률 구조가 아예 다른 것들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뭐 비슷한 것도 있겠지만 서로 상충되는 것도 있어요. 서로 안 맞는 것도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쓰는 거랑 이쪽이랑 사실은 통일하는 게 어렵긴 하겠죠. 근데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통일되는 어떤 규정을 한번 정하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협약으로 만들게 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대륙법계의 입장이라고 하는 거하고 영미법계의 입장을 같이 이제 통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중립적인, 아니면 양쪽 모두를 이렇게 수용하는 그런 규정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어쨌든 기본적인 그 배경이랑 그 취지가 뭐냐면은 국제 간의 물품 매매 계약을 할 때, 물품 거래를 할 때, 물품 매매를 할 때 적용될 수 있는 어떤 통일법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성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전체적인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뭐 계약의 성립부터 해가지고 매도인과 매수인의 각각의 의무와 그다음에 그런 과정에서의 뭐 위험의 이전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손해배상, 상대방의 계약 위반이 나에게 끼쳤던 그런 손해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들, 그다음에 뭐 물품의 보관, 뭐 이런 얘기 나와 있는데 다 그냥 잊어버리시고요. 그냥 내용 자체는 계약의 성립부터 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끝날 때까지 어떤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뭐 당사자의 어떤 의무와 권리에 대한 내용들이 좀 주로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특성을 보시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거 다 기억하실 필요는 없는 부분이고 제가 짤막하게 설명만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포괄적인 법체계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약이 어떤 성립부터 계약이 끝날 때까지, 성립부터 종료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내용들을 두고 있다라고 해서 포괄적인 법체계라고 말을 쓰고 있고, 두 번째로는 국제매매에 한정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아까 제목을 봐서 아시겠지만 여기서는 국제 매매에 대해서만 한정해서 규정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사적 자치 원칙, 이 사적이라고 하는 것이 되게 말이 쉬워지가 않는데 이게 뭐냐면은 당사자의 합의를 우선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저희가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사실은 강제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제 간의 그 물품 매매 계약을 할 때, 물품 매매를 할 때 적용되는 것들을 강제성을 두고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가장 바람직한 것들은 매도인과 매수인, 그러니까 판매자와 구매자 둘 간의 모든 것들에 대한 합의가 되어 있어서 서로 간에 이견이 없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근데 저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어떤 합의가 어려울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A부터 Z까지 뭐 해당되는 모든 것들을 다 합의를 하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때로는 내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이제 예상을 했다 하더라도 조금 명확하게 서로 합의가 안 된 상태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어떤 가이드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합의한 게 있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한 게 있다고 했을 때는 그게 최우선이 되는 거고요. 서로 간에 합의된 사항이 없을 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규정보다도 이 합의, 이 부분이 CISG 규정보다는 우선하게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 다음에 당사자 불문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당사자의 국적이라든지 뭐 계약의 성격 이런 것들은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소유권 이전 규정의 부재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제가 짧게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아까 전에 제가 대류법계와 영미법계를 나눠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자, 대류법계 같은 경우는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 거냐면, 이거는 참고로 들어주세요. 조금 심화 버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류법계 같은 경우는 소유권 이전을 할 때 반드시 특정한 형식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저희가 형식주의라고 말을 쓰거든요. 그 말이 뭐냐면 이 형식이라는 것들은 이제 당사자의 의사뿐만이 아니라 어떠한 행위까지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게 요식적인 행위든 뭐 불요식적인 행위든 어쨌든 의사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과되는 뭔가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고, 영미법계 같은 경우는 이제 의사주의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어떤 형식을 필요하지 않는다. 뭐 어떤 행위 같은 것들을 요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소유권을 이전하겠다라는 의사를 이제 표시를 하게 됐을 때는 그것만으로도 소유권이 이전될 수 있다고 보는 입장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대류법계는 그것만으로 안 되고,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매도인 같은 경우는 물품을 인도를 한다거나, 매수인 같은 경우는 대금을 지급한다거나 뭐 이런 어떤 행위가 있어야지만 인정이 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로 완전 반대가 되거든요. 반대가 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규정을 이제 뭔가 중립적인 입장을 취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택한 게 뭐냐면 우리는 다루지 않겠다는 겁니다. 부재. 규정이 없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그냥 개별적으로, 개별 사안별로 그 내용들을 적용하라고 이제 위임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소유권과 위험 부담의 분리, 이것도 잠깐 말씀드려 볼게요. 소유권이라 하는 것들은 일반적으로 이 위험이라고 하는 것이랑 같이 가는 게 많습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소유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물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도 같이 부담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내가 그러니까 소유권을 갖고 있으니 이 물품에 대해서 발생한 어떤 위험이 있다고 했을 때는 내가 그것을 책임을 진다라고 하는 게 일반적인 원칙인데요. 다만 예외적으로 그 소유권이라고 하는 거랑 위험이랑 서로 분리가 되는 형태로 갈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한번 성립된 계약에 대해서는 웬만해서는 유지를 하기 위한 장치들을 두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제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한 어떤 요건을 까다롭게 한다거나, 아니면 계약 해제를 하기 위해서 성립되어야 되는 그 계약 해제권이 성립이 된다 하더라도 그거를 일정 기간 안에 이제 표시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을 가지고 행동하지 않게 됐을 때는 그 효력을 이제 인정하지 않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그리고 고의 과실 여부를 불문합니다. 이거는 대류법계가 이제 원래 갖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러니까 대류법계에서는 사실은 고의성하고 이제 이 과실이라는 것들은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 같은 경우는 부주의를 말한다 보시면 돼요. 부주의. 저희 그거 아시잖아요. 저희 일상생활에서도 자동차 사고 발생하게 됐을 때 서로 간에 과실을 따지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말하는 과실은 뭐 실수를 말하는 게 아닌 거죠. 상대방에게 잘못이 얼만큼 있는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일반적인 과실이 아니라 서로 간에 이제 나눠서 갔기 때문에 뭐 쌍방 과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실이라는 것들은 주의를 다하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발생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대류법계 입장에서는 이게 고의성이 있었는지 아니면 과실이 있는지, 과실이 있다면 그 과실이 뭐 경과실인지 중과실인지 이런 걸 가지고 따지는 것들이 있는데, 근데 저희 여기 보시면 영미법계 입장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아무튼 CRS 창에서는 여기 고의 과실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넘어가고요. 자, 다음으로 인코텀즈죠. 인코텀즈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겠어요. 이거는 어떤 것을 공부를 하시든 설령 내가 무역 자격증을 따로 준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무역 업무를 이제 관심 있게 보고 계시거나 해당 업무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들은 최소한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이거는 앞으로도 상당히 많이 쓰일 거기 때문에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만든 규칙이에요, 규칙. 통일 규칙이면 통일 규칙. 사실은 그거죠. 저희가 이제 개별적으로 이렇게 뭐 매도인과 매수인 둘 간에 합의를 해서 모든 것들을 하면 좋긴 하겠지만 그게 사실상 불가능하거든요. 어렵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이렇게 뭐 무역 거래를 하는 과정에서 생겨날 수 있는 발생하는 매도인과 매수인의 또는 수주자와 수입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좀 정하는 것들이 있으면 좋겠다고 하게 된 것이고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여기는 민간기구예요. 정부가 아닙니다. 민간기구에서 이런 필요성에 따라서 그냥 통일 규칙을 정해놓고 이 규칙이라는 것들은 강제성이 없어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내가 하고 싶으면 하면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것을 하겠다고 하게 됐을 때는 거기에 이제 효력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구속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인코텀즈라는 것들은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인코텀즈를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무역 업무를 하시는 분 중에서는 물론 있을 수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말하면은 내가 상대방이랑 다른 나라인 상대방이랑 거래를 할 때 모든 내용들을 하나씩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는 그냥 인코텀즈로 말을 하는 것은 훨씬 더 간편하고 되게 명확해지는 거죠. 인코텀즈라고 하는 것도 여기 보시면 총 11가지 규칙이 있습니다. 여기 그림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가 거기에요. 여기가 수출국. 여기가 이제 수입국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제가 바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여기가 선박. 이렇게 움직여서 이제 이동이 된다라고 보겠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요. 지금 여기서 여기로 갈수록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여기 있는 수출자의 어떤 책임 이런 것들이 더 커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사실은 의무가 제일 적은 부분이고 여기로 갈수록 수출자의 책임이 의무가 더 많아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반대로 수입자 입장에서는 여기 있는 것들을 택하게 됐을 때 여기가 사실은 가장 이제 자기 책임이 많아지는 거고 여기서 가면 갈수록 점차 자신의 의무가 더 완화된다, 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국제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거죠. FOB, CIF, 그다음에 FCA, 그다음에 뭐 CIP, 그다음에 여기로 와보시면은 뭐 DAP, DDP 이런 것까지 좀 쓰긴 합니다. 사실 엑스웍스는 잘 안 쓰이고요. DDP 같은 경우는 이제 가끔씩 특송권들 보다 보면 DDP 건으로 들어오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해요. 이거를 구분지어 봤을 때 저희가 운송 방식을 갖고 나누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뭐 단일 또는 복수의 운송 방식이라 써 있는데요. 뭐 이게 상관없다는 거예요. 어느 방식을 해도 관계없다. 즉 복합 운송 방식도 사용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오케이, 복합 운송도 오케이라고 하는 거고 얘는 해상 운송하고 내륙수로 운송에서만 적용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은 그냥 해상 운송이라고 보면 돼요. 해상에서만 적용되는 규칙이 4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한번 크게 구분이 되어 있고 나머지는 좀 넘겨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또 정리해보니까요. 여기 규칙이 크게 2가지로 나눠봤을 때 선적지에서 인도되는 방식과 양육지에서 인도되는 방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여기는 다 인도되는 장소, 인도 장소를 가지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인코텀즈에서 인도라고 하는 것이 뭐를 의미하는 거냐면은 인도는 곧 위험의 이전 장소를 말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시 앞으로 가볼게요. 여기가 이제 장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 장소들은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장소 여기 있잖아요. 만약에 여기 있는 뭐 FOB 방식, FOB 규칙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면은 수출자 같은 경우는 여기까지, 여기서 인도가 되는데요.
인도를 하기 전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과 훼손에 대한 위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들, 이것은 수출자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인도하기 전이라고 한다면 인도할 때까지 발생하는 위험과 비용은 수출자가 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인도가 된 이후에 발생하는 물품의 멸실과 훼손에 대한 위험, 그다음에 여러 가지 비용에 대한 부분들은 원칙적으로 이제 수입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인도라고 하는 것들은 위험과 직결되기 때문에 인도되는 장소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나눠봤을 때 이게 인도되는 장소가 선적지라고 한다면 선적지 인도 방식이라 말을 쓰고, 양육지에서 인도를 하는 방식은 양육지 인도라고 말을 씁니다. 앞에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는 모두 선적지 인도 방식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세 가지만 양육지 인도 방식 또는 양육지 인도 규칙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운송 형태, 운송 방식을 갖고 나눈 거죠. 여기 나와 있는 X웍스부터 해가지고 FCH, PT, CIP를 이제 운송 형태에 불문하는 거고, 나머지 해상에서만 사용 가능한 규칙, 나머지 이제 밑에 나와 있는 것은 그 운송 형태를 불문하는 DAP, DPU, DDP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것의 특징, 사실 인구텀즈 2020의 특징이라 써 있는데요. 여기 버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이제 2020년도에 개정이 돼서 시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1일부터 이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이고, 이제 지금이 2022년이기 때문에 이제 3년 차가 됐네요. 2020년부터 21년, 22년, 22년이기 때문에 세 번째, 횟수로 3년 차, 세 번째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버전이라 하는 것들은 사실은 이게 반드시 최신 거를 써야 된다는 그런 건 없어요. 이거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선택하기 나름이거든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예를 들면은 내가 지금 현재로서는 2020 버전이 가장 최신이긴 하지만 나는 2020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2010 버전이 더 편하다. 그럼 2010 버전을 가지고 계약을 체결하면 됩니다.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로서는 이게 처음에 등장하게 됐던 게 1936년도에 만들어졌는데요. 여러 가지 개정이 거쳐서 현재는 2020을 쓰고 있죠. 이게 10년 단위로, 10년 주기로 지금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전 버전은 2010이고요. 그 전은 2000이고요. 뭐 그 전은 1990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초반에는 조금 그런 텀이 더 짧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10년을 주기로 해가지고 개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2020이라고 하는 버전이 최신이기 때문에 다음 버전은 2030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이제 CRC랑 비교해 봤을 때 여기는 국제거래뿐만이 아니라 국내 거래를 할 때에도 적용이 가능한 규칙이다라는 게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서로 간의 합의에 의해서 적용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CISG라고 하는 것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얘는 합의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제가 차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국제 간에 그 적용되는 중거법, 그게 뭐냐면 내가 어떤 법률을 가지고 해석을 할 건지 정하는 건데, 중거법을 정할 때 말 그대로 이제 법이라고 하는 것들은 강제성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희가 뭐 조약이나 협약 같은 경우에도 뭐 사실은 비슷한 느낌이에요. 거의 그러니까 조약이 더 범위 넓다고 보시면 돼요. 이 조약 같은 경우도 저희간에 이제 국제법이라 보시면 돼요. 거의 법이랑 같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제 간의 약속이기 때문에 얘는 강제성이 있어요. 근데 그걸 쓰기 전에 한번 다시. 자, 이게 무슨 말을 의미를 하는 거냐면요. 지금 보실 때 이 조약이나 협약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강제성이 있는데요. 얘를 하기 위해서는, 적용받기 위해서는 체약국에, 그러니까 회원국이 되어야지만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체약국인 경우에 강제성이 부여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 말고 규칙의 형태를 갖고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임의 규칙이라 부르는 이 규칙 같은 경우에는 강제성이 없고 그냥 내가 원하면 내가 그냥 적용에 대한 의사만 있으면 돼요. 그때는 강제성을 부여하지는 않는데, 근데 이거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능하게지는 거죠. 구속된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얘는 지금 규칙이기 때문에 아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적용하고 싶다라는 것만 있으면 그걸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CRCG 같은 경우는 UN 협약에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걸 하기 위해서는 합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기에 있는 체약국에 해당이 되는지, 우리나라가
채약국에 해당되는지를 보고 그런 조건이 맞았을 때 적용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가보니까요, 이제 이건 있어요. 서로가 합의했으면 적용이 되는데, 적용할 때는 명확하게 그 버전도 같이 기재를 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저희가 20버전도 있지만, 2010, 2000버전 다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사실은 공통되는 규칙이 있긴 한데, 조금씩 내용이 다른 것들이 있어요. 개정 전의 내용을 쓰고 싶을 때는 2020이 아니고 2010 이렇게 표시를 해줘야 되는 거고, 사실은 이게 2010, 2020 이런 버전이 아예 명시가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애매할 수 있잖아요. 나중에 이게 FC 뭐 특정 규칙을 말해봤을 때 이게 개정 전과 후가 다른 내용이 있다고 치면은 이걸 어떤 걸 가지고 해석을 할지, 당연히 이것은 최신 버전을 갖고 이제 이해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사실 그 전에 뭐 2010이라고 하는 것들을 써왔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없는 상태였다면 아무래도 이제 가장 최근의 것을 가지고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죠. 근데 그런 혼동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그 버전까지 표시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1가지 규칙별로 당사자인 매도인과 매수인 또는 수출자와 수입자에 대한 각각의 권리와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어요. 권리 부분은 사실 없고요. 의무 부분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A가 수출자, B가 수입자거든요. 그래서 A부터 1부터 10까지, B1부터 B10까지 해가지고요. 각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계약의 성립부터 종료까지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행 과정이 있잖아요. 이행 과정에서의 각 당사자의 의무에 대해서 상세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소유권에 관련된 부분이 없어요. 아무래도 소유권에 대해서는 뭔가 통일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이렇게 딱 명확하게 뭔가를 말하기가 어렵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밑에 보시면 인코텀즈에서는 다루지 않는 사항이라 해가지고 이제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왜 두고 있는 거냐면은,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코텀즈가 이제 만능인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인코텀즈만 있으면 뭐든지 해결되는 줄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인코텀즈는 그냥 매도인, 그러니까 수자와 수입자 둘 간의 어떤 의무에 대해서만 이렇게 자세하게 규정하고 있을 뿐인 것이지 거기서 빠지는 것들도 많다라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제 매매 계약이 이제 존부잖아요. 존부. 이제 존재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성립이 되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 다음에 매매 물품의 성상, 성질과 상태, 뭐 대금 지급의 시기와 장소, 뭐 방법 또는 통화, 구제 수단,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지체, 위반의 효과라든지 제재 효력, 관세 부과, 수출입 금지, 뭐 불가항력, 지시재산권, 분쟁 해결 방법 등 물품에 대한 소유권, 뭐 물품에 대한 물건의 이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인코텀즈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을 명확하게 알고 적용하라는 겁니다. 인코텀즈가 다 되는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그런 규정이 없어가지고 이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코텀즈를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적용받을 수 있는 거랑 그렇지 않은 것들을 나눠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올바르게 적용해달라고 하는 식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다음번은 대금의 결제인데요. 대금의 결제 같은 경우는 다음 시간에 같이 보면서 정리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